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 일본 기타규슈의 한 저택에서 20대 여성이 몰래 전화를 겁니다. 그녀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전화를 건 여인은 자신이 감금되어 있음을 알리고 조부모는 경찰에 출동할 것을 요청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때까지만 해도 여인을 감금한 사건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내 경찰은 일본을 경악시킬 엄청난 일이 그 집안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추악한 집에 어처구니 없는 복종, 그 중심에 있던 남자 마츠나가 후토시를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쇄살인 엑스파일 진행을 맡고 있는 최시호 교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게스트 썰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연쇄살인마는 일본 연쇄살인마예요. 네. 아마 연쇄살인이나 이런 사건을 잘 아시고 그 흥미가 있으신 분들도 일본의 연쇄살인마는 잘 모르실 거라고 저희는 이제 판단을 합니다. 왜냐면 저희도 잘 몰랐거든요. 저도 이제 우연찮게 이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연쇄살인마 이름보다는 이제 이런 걸로 잘 알 거예요. 기타규슈 감금 살인 사건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지금은 일본은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일본에 굉장히 황당하고 악질적인 범죄들이 가끔 일어나요. 일본. 네, 그렇죠. 그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뭐지? 그 여자를 애를 납치해가지고 드럼통. 예, 드럼통 살인 사건. 드럼통 살인 사건은 그게 그대로 영화로도 나왔는데 네. 토 나서 못 보겠더라고. 저는 아예 안 봤어요. 음. 얘기만 들어도 짱짱나는 그런. 굉장히 잔인하고 그것도 연쇄살인 아니고 한 명에 대한 살인이지만 그렇죠. 그건 여러 명에서 이제 감흥성 정신병이라고 봐야지. 그 감흥성 정신병. 그렇겠네요. 그렇죠. 이제 여러 명에서 이제 서로가 감흥하면서 잔인도가 높아져 버리는 그런 쪽에 가까웠을 거고 지금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드릴 사건은 말도 안 되는 복종을 하는 현상이 일어난 살인 사건들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제가 이 사건을 좀 주목했던 이유가 최근에 이제 윤일병 사건이라든지 김해 여중생 살인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피해자들이 저항을 제대로 못했느냐. 뭐 당연히 했으면 살았을 거 아니냐. 쟤들이 바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게 아니다. 사람이 이제 극도로 몰리게 되면 어떤 현상을 보여주는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멍청하고 바보라서 당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래요. 그러면 그 지배와 복종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홈즈를 얘기하면서 굉장히 지배력이 강했던 지능적이고 지배력이 강했던 뭐 체구가 크거나 뭐 힘이 세거나 그래서 지배력이 강했던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말 그대로 지능적이었고 말을 잘해서 또 지배욕도 강했고. 그렇죠. 그리고 상대의 피해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지배 그 홈즈가 사람들을 지배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인데 오늘은 그럼 복종이랑도 엮어서 복종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 지배와 복종은 어떤 그 구조를 가지는 거예요? 지배 복종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이런 거죠. 어처구니 없는 폭력이 확대되는 구정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윤일병 사건은 좀 아닌데 김해 여중생 사건 같은 경우도 이런 거죠. 우리나라 사건이니까 짧게만 얘기하자면 그 피해자였던 여학생들이 또 다른 그 피해자를 두고는 가해자로 돌변합니다. 그러니까 폭력이 재생산되고 확대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항상 지배 복종 구조가 이런 거 피해자가 가해자화되고 복종하는 이는 지배자의 명령에 따라서 다시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폭력을 가하게 되는 가해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지배 복종이 최악의 결과입니다. 최악의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군요. 이 연쇄살인범 주요한 특징이 이제 지배욕인데 그러면 연쇄살인범이 그곳에 정점에 있는 거네. 그 출발점에 있는 거네. 그렇죠. 출발점에서 보통은 이제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저희가 나중에 아마 다루게 될 제프리 다머라는 연쇄살인마가 있는데 이 사람도 지배를 하고 싶은데 살아있는 인간이 지배를 못하는 거예요. 반항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체 성애로 연결된 거예요. 시체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죽여버려서 시체에 대해서 이제 시체 성애적인 행동을 계속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연쇄살인범도 있는 거예요. 연쇄살인범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스나가 후토시였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네요. 그렇군요. 살아있는 대상을
지배를 하기 위해서 그 지배를 하는데 성공적으로 연쇄살인을 또 지배하고 성공적으로 연쇄살인을 저질렀던 성공이라고 하니까 좀 표현이 좀 그러네요. 그렇죠. 계속 확대된 거죠. 그러니까 악행이 이제 더 반복되고 더 잔인하게 이제 된 거죠. 나는 그 지금 얘기를 들은 것만으로는 그 구타유발자라는 영화가 떠오르네요. 그 한석규 나오는 그 영화? 한석규 그리고 뭐 이문식. 이문식 그 영화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그 폭력이 재생산되면서 피해자가 또 가해자가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원흉이 죽는 걸로 영화는 끝이 나는데 뭐 아무튼 그런 것이 이제 인간의 본성에 담겨 있었다라고 또 좀 생각이 들어요. 혹시라도 이제 구태유발자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영화 자체는 굉장히 재밌고 모르겠어요. 재밌다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영화는 망했거든요. 솔직히 저는 좀 봤는데 네. 좀 불쾌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목적이었겠죠. 그 그렇죠. 영화에서. 불쾌하긴 한데 영화는 굉장히 잘 만들었죠. 그 불쾌함으로써 인간의 본성을 깨닫게 하는.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연쇄살인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죠. 오늘 소개할 연쇄살인마는 크게는 마츠나가 호토시지만 그의 아내 오카다 준코도 연쇄살인마로 지금 포함을 시킨 거잖아요. 네. 어차피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뭐 간단하게 얘기하기 전에 보통 이제 저는 우리나라에 이제 에나위키 미러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네네. 이 사건을 되게 잘 다뤘어요. 그런데 정말 잘 다뤘어요. 예, 제가 이 사람이 분명히 이것을 소설화 시킨 사람이 있거든요. 논픽션으로 시킨 일본의 사키 류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책을 읽었을 거라 저는 봐요. 근데 문제는 약간 틀려요. 조금씩 틀려요. 그가 지금 이 사건이 원래는 일본에서 거의 안 알려졌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잔인해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이 사건이 그간 언론에서도 야 이거 자세하게 얘기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갖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인터넷상으로 조금씩 퍼진 거예요. 자기 일본에서도 이런 사건이 있다던데 하면서 그러다 사키류조라는 사람이 이걸 논피션 소설화 시킴으로써 더 확 하는데 지금은 구글에서 이 사건 판결문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그걸 봤거든요. 255초짜리 500짜리 250페이지짜리를 봤다고? 예, 그걸 다는 못 보고 조금 봤죠. 이렇게 앞부분에 사건 개요 이런 것만 봤는데 아주 아스트랄합니다. 진짜 무슨 뭐 이런 사건이 다 있냐 이런 생각 들 정도로 그거를 좀 중심적으로 마스나가 후토시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그렇군요. 여담이 길었네요. 아니 오늘 뭔가 자료 조사가 평소보다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아이고 보다가 근데 제가 일본어를 못해요. 한자도 못하고 한자만 그냥 알고 있으니까 대충 읽었는데 그것만으로도 진짜 짜증이 나더라고요. 보다가 괜히 봤다 생각 들 정도로. 그렇군요. 그럼 일단 마스나가 후토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죠. 네, 마스나가 후토시는 이제 어릴 적부터 머리가 대단히 좋았다고 합니다. 뭐 그다음 주변 사람들 평가하긴 하겠죠. 근데 반항적인 기질이 좀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릴 때 뭐 부모님이 어떻다 이런 얘기는 별로 없고 그냥 머리는 좋지만 반항적인 아이였다 이런 식으로 기술이 많이 됐었어요. 19살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나이로 19살 아마 고3이었던 것 같아요. 고3 때쯤에 중학생을 임신시켜서 학교 잘립니다. 그리고 뭐 학업을 중단하고 가업이었던 이불 판매업을 계승한다고 하네요. 자영업을 시작했군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 또 저번에 말했던 홈즈처럼 카사노바적 기질이 농후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가 사진을 봤는데 솔직히 잘생기진 않았어요. 근데 여자를 되게 잘 구슬렸나 봐요. 이거 뭐 원래 카사노바나 여자를 잘 꼬시는 사람들이 엄청난 미남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 보통 적당한 미남이 말을 잘하면 그게 이제 오히려 더 그렇죠. 저번에 말씀드렸던 홈즈도 좀 체구가 작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뭐 단정하게 보이긴 했다고 하던데 여하튼 이 사람 또 잘생긴 외모는 아니었는데 굉장히 카사노바적 기질이 농후했던 게 어린 나이에 결혼했으면서도 여자들을 뭐 여러 꽃입니다. 뭐 9명하고도 사귈 때가 있었다라는 한 번에. 그렇군요. 아이도 있었는데도 오카다 준코도 이렇게 결혼한 상태에서 만난 거예요. 어떻게 그래요? 만나요? 그럼 처음부터 부부인이 아니었구나. 네. 어떻게 하냐면 이제 졸업 앨범에 있던 오카다 준코를 보더니만 연락 한번 해볼까 하면서 사귀게 된 거예요. 애가 있는 상태. 그렇군요. 이 확실히 그 사이코패스가 가지는 무책임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네요. 그렇죠. 우리 가정에 대한 이제 물론 뭐 바람 피는 게 모든 게 책임성이 없긴 하지만 뭐 그래도 고민하고 이런 사람도 많은데도 얘는 그런 것도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아이가 있건 뭐 아내가 있건 뭐 9명을 사귀어버리는 거는 그렇군요. 이 사람이 이런 뭐 카사노바 기질로 끝났으면은 그냥 뭐 나쁜 놈, 나쁜 새끼 정도로 끝났겠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거기다 이제 가학적이고 지배욕이 또 대단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죠. 네, 그렇죠. 자기가 이제 사장이잖아요. 예. 사원이나 종업원들한테 뭐 판매 실적을 강요를 하면서
이불 판매업이었지, 맞아. 그렇죠. 이거를 강요하면서 굉장한 폭력과 폭언을 휘두릅니다.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좀 보면 뭐 발로 걷어찼다. 그 다음에 뭐 인후라고 해서 여기 뭐냐 인중이라고 해야 되나? 인후라고 썼길래 코하고 이런가 봐요. 이쪽을 주먹으로 때려서 피를 보게 했다. 뭐 이 정도까지는 뭐 그래도 뭐 개새끼긴 하네. 뭐 이 정도로 끝날 건데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그 회사에 좀 뭐 창고 같은 데가 있었나 봐요. 거기서 전기를 고문했대요. 이 사람의 주요 특징입니다. 전기를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뭐 전기로 사람을 괴롭혔다고 하네요. 전기 고문을 했다고? 네. 일반인이 하기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저도 판결문을 읽었는데 한자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쓰는 걸 보면 교류 전지는 뭐 어쩌고 이렇게 말을 해요. 뭐 교류 전지가 뭐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고문을 했는지 되게 적나라하게 썼는데 제가 그 일본어를 못해서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았지만 어쨌든 전기도 그냥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교묘하게 사람을 괴롭히는 데 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또 이제 이렇게 막 폭력을 가하면서도 이제 회사 사원들한테 야 너희 명의 그 자기 회사 사원 명의가 아니라 또 사원의 친척의 명의를 가져 훔쳐오기 위해서 막 유령 회사를 설립하는데 쓰기도 하는 등 굉장히 이상한 짓거리를 많이 했죠. 홈즈랑 많이 비슷한 구석이 있네요. 홈즈보다 좀 더 폭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홈즈가 뭐 폭력적이진 않았지. 뭐 모르죠. 폭력적이었는데 이제 옛날 거라서 숨겨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근데 뭐 홈즈 사진 이런 걸 보면은 뭐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단정하고 약간 뭐랄까 그 연약한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많을 수도 있죠. 사람은 외모로 판단해서 안 되니까. 네. 어쨌든 그런 명의를 빌려서 유령 회사를 건립하는 등의 행위까지 했었고, 그리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을 어떻게 막 이렇게 고통 받으면서 막 전기 고문 받고 막 유령 명예 뺏기고 막 이러면서 그걸 어떻게 이걸 다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지. 아무렇지 않았겠지만 당연히 아니죠. 다 수용했지. 예, 그게 또 이상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부터 슬슬 이상한 게 좀 감이 오시죠. 야쿠자 등을 막 언급하면서 야 내 뒤에 야쿠자 있어. 뭐 우리 뒤에 누구 어느 형님 있어. 야 오야붕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사원을 엇박했나 봐요. 또 이런 거 보면 말을 잘했나 봐. 사람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소장님하고 저랑 뭐 트러블이 있어서 제가 제 뒤에 뭐 누구 어느 형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장님이 솔직히 안 믿잖아요. 뭐라는 거야 병신이 하면서 존나 패겠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겠는데 이 사람이 말했는 걸 믿었나 봐 또. 그러니까 좀 잘 말하는 뭐 실제로 야쿠자도 몇 명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런 식이었는데 그렇게 반항을 실제로 이 사람이 나중에는 회사가 망하고 도주 중이었는데도 이 사원 중 한 명이 이 사람 이 사람 따라다니면서 수발을 들었어요. 나중에 잡혀서 이 사람 그러니까 그동안도 막 맞고 이랬겠죠 이 사람한테. 그래서 경찰에 이 사람 체포해서 경찰이 이렇게 말해요. 야 당신 이제 잡았으니까 이 사람 고소해요. 이러니까 그 따라다녔던 사원이 이렇게 하는 거야. 나 이 사람을 엮이기 싫다.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다 해서 고소를 안 합니다 이 사람. 이 정도예요. 그렇군요. 굉장히 뭐 어마어마한 공포심이 심어져 있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조종을 받아. 난 이거 사례를 보면서 약간 이 마스나가가 최면수를 쓰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이비 종교 느낌이 나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부부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이제 이 나중에 이제 뭐 감금 살인 막 이렇게도 이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마스나가의 부인 오카다 준코 이 두 사람을 부부 연쇄 살인마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좀 애매해요 사실. 판결에서는 두 사람 다 이제 제가 알기로는 마스나가는 사형, 이제 준코는 처음엔 사형이었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 이런 식인데 일단 마스나가가 압도적으로 지배를 합니다. 그냥 뭐 오카다 준코는 살인을 하는데도 분명 살인합니다. 이건 맞아요. 이거 부인할 수 없는데 이 사람 자신의 의지라는 게 과연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오카다 준코는 뭐 가정 환경 이런 거 조사해봐도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오카다 사이코패스 그런 건 안 보여주고 뭐 유치원 교사였거든요. 유치원 교사 역할을 하는데 뭐 전혀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죠. 그냥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직업이다라는 그렇죠. 정도일 수 있겠네요. 그냥 진짜 평범한 여성이었다는 거죠. 네. 아니 근데 그런 여성이 어떻게 이렇게 무력하게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면서도 이 마스나가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가 이 사람이 인간관계는 확실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단절과 고립을 시켜버립니다. 어떤 식이냐면 뭐 부모에게 이제 교제 사실이 알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친구한테 말했나 친척이 이제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야 너희 딸 뭐 이상한 애랑 사귀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들렸나 봐요.
그러니까 그치 이상한 애지 씨발 애까지 있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왜 부모가 또 어. 일본이 이거잖아요. 뭐냐면 이제 일본이 아들이 없으면 예. 딸 장녀의 남편이 이제 가업을 계승한다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아, 네. 우리나라보다 좀 호적 시스템이 더 좀 옛날 시스템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장녀예요. 또 오카다 준코가 장녀가 애 딸린 남자랑 그것도 이혼도 안 하고 있는 남자랑 사귀고 있다고 하는데 당연히 누가 좋아합니까? 그렇죠. 가업을 뭐 걔네 집안에 줄 것도 아니고. 굉장히 반대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반대를 그러니까 오카다도 이제 마스나가가 좀 이제 굉장한 사람 뭐 약은 사람이라는 게 부모를 또 설득을 할 줄 압니다. 설득을 해보. 설득했다고? 그렇죠. 그 자기 엄마가 이런 식이 있어요. 자기 엄마가 보니까 막 폭언을 딸한테 막 험한 말 하고 이러니까 당연히 안 좋아하죠. 원래도 안 좋은 인간인데 저러니까 저 사람 아니다 이런 식이 했는데도 자기 엄마를 결국 설득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뭐 마스나가가 이런 과정을 했는데 이제 부모님을 어떻게 겨우 간신히 이제 설득했는데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이제부터 웃긴 거예요. 사실은 어떤 일을 하냐면 갑자기 야 너 왜 친구나 주변 사람들한테 나랑 사귄다는 얘기했냐? 사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지. 솔직히 여자는 자기 남자친구 누구다 이런 거 되게 주변에 알리고 싶어 하긴 하죠. 그리고 또 고민스럽잖아요. 남자친구가 있다는 남자니까 자기도 사귀면서도 내가 잘 사귀고 있는 게 맞을까? 내가 사랑하지만 이 사람은 남편 아내도 있고 애도 있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어디서 풀 거야? 맞아. 그런 걸 왜 얘기했냐? 그리고 자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준코의 어머니가 보니까 이 남자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사립 탐정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흥신소라고 하죠. 흥신소에서 뒷조사를 하겠는데 왜 너희 엄마 내 뒷조사하냐? 내가 너를 만난 게 인생의 수치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폭언을 퍼오면서 정신 구타도 했던 것 같아요. 여자가 이제 학대를 받는데 또 이게 웃긴 거예요. 이게 마스나가가 나쁜 개새끼인 거잖아 사실은. 그렇죠. 마스나가 개새끼고 나쁜 새끼인데 이게 내 탓이다 이렇게 오카다 준코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이 여자가 좀 약간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긴 썼나 봐요 이런 거. 근데 나도 이게 약간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 연애 상담을 하잖아요. 네.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비슷한 연애 상담을 내 탓에 나 때문에 이 남자가 상처받아서 나한테 이렇게 가학적으로 변했다. 라고 그런 상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저도 옛날에 소장님한테 한번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으네요. 근데 이건 결국 그거는 그 가학하는 놈이 나쁜 놈이야. 그렇죠. 걔가 원래 그런 성향을 가진 거고 그리고 막 그 남자가 애정결핍이어서 내가 뭔가 따뜻하게 해주고 싶은데 내가 그걸 못 해줘서 그 사람이 더 외로워하는 것. 그건 걔가 그냥 애정결핍이고 뭐고 그냥 걔가 못 이겨낸 거야. 병원 가봐야 될. 그건 걔 사정이지. 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못 한다고. 맞아요. 자기 탓으로 돌리기 쉬워. 왜냐면 그 상황을 바꾸기가 힘들면 자책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거의 시작이구만. 지금. 그렇죠. 그러네요.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실제로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가학적 행위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예요. 마스나가가 계속 이렇게 한 거야.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고 너 저리 꺼져 뭐 이렇게 하니까 오카다 준코가 어떻게 하면 당신의 사랑과 믿음을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믿을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했던 얘기가 그러면 오른쪽 가슴에다 담뱃불로 내 이름을 새겨라. 그걸 새기게 해요 실제로. 그다음에 오른쪽 허벅지에 그 안전핀이라고 하죠. 그걸로 내 이름을 새겨라. 이거 두 개를 강요하고 합니다 또. 오카다 준코가. 우리나라 예나 위키는 팔에 새겼다라는 식으로 나와 있는데 가슴에 오른쪽 가슴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 이게 틀린 거예요. 이거 오른쪽 가슴에 이제 새기게 하고 이런 식이죠. 그렇군요. 이런 가학적 행위는 솔직히 하면 사실 거기서 끝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끝내야죠. 근데 못 끝냈던 거죠. 오카다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학대를 받다 보니까 유치원에서 막 기절하기도 하고 결국은 자살을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 개구리가 한 번에 뜨거운 물을 닿으면 도망치는데 물을 서서히 대면 지가 타죽는지 모르고 죽어. 인간도 그럴 거야. 서서히 아주 온도를 높이면 막 그 안에서 살다 이렇게 물러지고 자기가 뜨거운 물에 있다는 것도 잊은 상태로 죽게 되는 뭐 그런 거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자살을 시도했죠. 그다음에 네. 어떻게 됐나요? 뭐 어떻게든 발견이 돼서 이제 살입니다. 뭐 수면제 먹고 손 껐다고 하던데 어쨌든 살아요. 그런데 퇴원을 하는데 이 준코를 마스나가가 데려갑니다 또. 자기 회사 근처의 아파트에 살게 하면서 이제 부려먹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마스나가가 계속 오카다 준코한테 압력을 받았습니다. 너 네 친척, 네 친구들하고 인연 끊어라. 연락하지 마. 나하고만 연락해. 뭐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는 거죠 계속. 그렇군요. 그러다가
부모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절연이란 뭐 호적 판단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뭐 이제 뭐 공식적으로 하는 건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 개새끼 호적에서 파버려 이렇게 말만 하지 실제로 호적은 뭐 하는 거 별로 파도 뭐 문제 있나요? 저는 잘 법적으로는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없- 일본에서는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좀 꽤나 큰 문제가 있는데 절연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연을 끊겠다. 이런 거를 부모에게 써라. 결국 부모가 반대를 해요. 왜 너 우리 딸이 나가려고 하냐 이렇게 하는데도 그 막 마스나가 같이 가서 이렇게 합니다. 이제 내가 확실히 책임질 테니까 당신 딸이라고서 이렇게 인연을 끊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서 부모님이 눈물을 먹으면서 이제 절연장을 쓰고 맙니다. 어쩌면 마스나가 입장에서도 준코가 가장 특별한 여자였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까지 했다는 걸 보면. 뭐 딴 여자들은 몰라 모르는데 이거 단 뒷얘기지만 마스나가가 자신의 내연녀를 몇 명 더 죽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여자들을 죽였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혐의가 있다. 그러니까 확인된 건 아니고 혐의가 있다라는 건 있는데 소장님 말씀대로 특별한 건지 아니면 진짜 케이스가 정말 그대로 꼬인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마스나가랑 준코는 하나로 엮여서 떠난 거네요. 뭔가 하나의 또 마스나가의 지시로 인해서 이제 준코는 가족도 잃고 모두는 굉장히 마스나가밖에 없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뒷날에 나오겠지만 마스나가 지시로 호스티스를 하기도 해요. 술집에서 이제 술을 따르는. 그러다가 이제 마스나가를 피해서 도망치기도 하는데 다시 잡히거든요. 이 잡힌 다음에도 이제 사실 호스티스에서 만났은 관계라면 뭐 어떤 관계가 있겠어요. 호스티스 동료라든지 뭐 사장이라든지 해봤자 굉장히 피상적이고 서로 뭐 안 좋은 관계잖아요. 그렇죠. 이 관계조차도 다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전화해서 막 쌍욕하게 해라, 쌍욕해서 연락 못하게 해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완전한 고립을 시키고 자기 자신만 보게끔 하는 이런 거죠. 이 과정에서 준코는 이제 합리적 사고가 이제 완전 박살난 거죠 사실상. 그래서 그러니까 마스나가의 절대적인 그냥 뭐 이런 말을 좀 하면 되지만 마스나가의 개가 돼버린 거죠 사실상. 자존감을 완전히 박살내버려 버리니까 그렇죠. 애가 합리적 사고를 못 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얘기 들어보면서 이 방송 듣는 분 이럴 거예요. 아 저걸 왜 저래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러려 하고 계실 거예요. 저희도 이해를 못합니다. 왜 이랬는지. 그래서 이 사례가 일본의 정신의학회나 이런 데서 굉장히 중요한 사례로 보이고 있어요. 그렇군요. 우리 주변에도 여러 그 주변 사람들의 자존감을 박살내면서 스스로를 살아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성향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특히 막 여자들 보면서 너 좀 살쪘다 이러면서 자기가 날씬한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소한 예지. 그런데 이제 그런 게 특히나 이제 남자친구가 서서히 자기의 자존감을 박살내면서 그 여자가 자신감 없어지고 이러면서 그 남자만 바라보게 되고 그 남자는 또 그 여자를 그렇게 지가 만들어 놓고 그 여자가 또 이렇게 못나 보이니까 다른 여자한테 또 눈 돌리고 바람 피고 뭐 그런 게 굉장히 많은 또 사람들 케이스인데 이게 실제로 이제 학회에서 정신의학적으로 분석하기에는 너무 사소하니까 그렇죠. 이런 사례가 아마 지금 그게 이제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겠죠. 연쇄살인 커플 중에서 이런 경우를 좀 종종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마스나가 후토시는 정말 극단적인 케이스 같긴 한데 제가 본 것 중에서도 그래서 어쨌든 그 호스티스를 하고 뭐 그런 과정에서 계속 이제 살인을 같이 했던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뭐 아직 살인이 한 건밖에 안 됐었어요. 아 그렇군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다음부터가 진짜 끔찍한 살인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했으니까 네. 이제 사건에 대해서 좀 들어보자고요. 아까 그 무슨 사건이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다고요? 기타 규슈 감금 살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기타 규슈 감금 살인 사건. 네, 이것도 뭐 그렇죠. 저희가 중간에 이제 어떤 여자를 감금하고 이제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건 있는데 이거는 안 한 거밖에 살인 사건은 아니거든요. 이제 뭐 언급해도 되긴 하는데 비슷해요. 루트는 다 비슷합니다. 하는 행위들은 다 비슷한데 살인은 안 이어졌거든요. 여자가 탈출을 합니다. 나중에 탈출하고 알리질 않아요. 근데 신고를 안 해요. 신고를 안 한다고? 예, 그래서 뒤에 또 더 심각한 살인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또 문제긴 하죠. 이 이제 기타 규슈로 이 간 때가 마스나가 후토시가 간 때가 사업 망하고 네. 이제 간 거죠. 사업 망하고 이제 도주하는 차원에서 이제 가는 거죠. 아까 사원이 하도 당하던 사원이 있으니까 그래도 여럿이다 보니까 한 명은 정신 차린 거죠. 그래서 고소를 했던 것 같아요. 한 명이 고소를 했군요. 그리고 사기 행각 같은 게 이 사람도 페이퍼 컴퍼니 이런 걸로 좀 사기를 많이 쳤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기 행각 통해서 도망쳤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도주하는 삶 속에서 마스나가 후토시의 이제 폭력이나 이런 것도 가속화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여기서? 이 기타 규슈라는 곳으로 도망을 치는데 이제 옛날에 이제 그 사업할 때 알고 있었던
도라야 쿠미오라는 사람하고 다시 만나게 됩니다. 여자요? 남자입니다. 아 남자요? 예, 도라요 쿠미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자기가 도망치고 이럴 때도 이제 거처라든지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네. 이런 거를 자기 내연녀들한테 뜯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도 바쳐라, 돈 얼마 바쳐라. 음. 아니면 뭐 아까 전에 말했듯이 뭐 오카다 준코 뭐 아버님 어머니한테도 전화해서 우리 필요하니까 돈 좀 보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했나 봐요. 전쟁 실컷 다 쓰게 해놓고. 그렇지. 그런 거, 그런 거죠. 음. 또 돈을 줘 받다가 근데 마스나가의 이 자금을 대던 연인 중에 한 명이 사망을 합니다. 이게 마스나가가 죽였다라는 이제 의혹도 있어요. 근데 뭐 이거는 의혹일 뿐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자금줄과 음시처가 없어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도라야 쿠미오 집에 들어갑니다. 그 도라야 쿠미오가 예전에 뭐 사소한 이제 그 돈 문제가 있었나 봐요. 이제 뭐 횡령을 했나 봐요. 마스나가? 아니 그러니까 그 도라야라고 이제 들어가는 집 도라야 쿠미오 피해자 제일 피해자. 그러니까 그 피해자가 원래 마스나가랑 알던 사이예요. 예, 알던 사이죠. 아까 전에 잠깐만 했죠. 알던 사이인데 이 사람 도라야 쿠미오가 옛날에 사소한 뭐 이제 횡령 같은 걸 했는데 이거를 마스나가가 알고 있었나 봐요. 야, 나 이거 말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들어가서 감금하고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스나가 딸도 있었어요, 심지어. 16살. 당시에 16살. 마스나가 딸이 마스나가 아니라 도라야 딸이. 네, 도라야의 딸이 있었어요. 그 딸도 같이 놔두면서 그 집을 그러니까 원래 도라야 집이잖아요. 네. 이 사람이 장악해 버린 거죠. 무슨 암세포 같네요. 그러니까 좀 신기하죠. 뭐 이게 가능한가 생각들 정도. 그리고 그 둘을 감금한 상태에서 고문을 하고 밥을 안 주고. 네. 이 사람 그러니까 범죄 스타일이 이런 거예요. 고문을 해. 그 밥을 줄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쇠약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라야 쿠미오 남자는 그렇게 죽입니다. 신체 쇠약으로 죽여요 사실상. 굶겨서 굶겨고 그러니까 뭐 욕실에 가둬놓고 욕실에서 막 전기 고문하고 뭐 이런 식으로 물론 구타도 하고 이렇겠죠. 그러면서 죽여버립니다. 결국 나중에 보면 살인 적절한 구호를 안 해주고 이래서 살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냥 굶기고 이제 뭐 고문해서 신체 쇠약으로 죽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살인이라기보다 방치에 가까운 그렇죠. 거네요. 고문하고 방치를 해서 서서히 죽게 만드는. 네. 그다음에 뭐 이제 딸한테 그 살아남은 딸이잖아요. 딸한테는 이 딸은 또 몇 년을 데리고 같이 살아요. 아 그래요? 네. 여기서 바로 죽이는 게 아니야? 아니에요. 안 죽입니다. 이 딸은. 이 딸이 아까 전에 말했던 신고한다는 딸이 이 사람이에요. 신고 안 한다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오프닝에 이제 신고하는 여자 있잖아요. 20대 여성이 신고하잖아요. 그 사람이 이 여자인 거예요. 딸인 거예요. 그 딸한테 이제 자기 아빠를 깨물게 한다는 사진을 찍어요. 왜냐면 그 자기 아빠를 자기도 가해하는데 함께 참여했다라는 걸 증거를 남기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또 복종을 얻어내는구나. 공범 의식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막 이렇게 또 사람들이 이제 정신학계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범죄를 저질러 놓고 이제 범죄를 같이 하게 해놓고서 너 이거 했잖아 하면 자기 기억이 이제 혼동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 때문에 아빠가 죽었다 이렇게 된 이런 케이스 같다고요. 그렇군요. 하긴 사람의 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그렇게 자유의지가 많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기억이라는 것도 생각만큼 그렇게 완벽한 게 아니고 또 출현의 과정이거든요. 기억한다는 건. 그래서 이게 주변에서 이렇게 이런 세뇌가 들어가 버리면 기억이 왜곡돼. 그렇죠. 그런 게 있죠. 그러면 이제 다음 사건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예, 이제 이 다음 사건이 약간 전에 뭐 잠깐 있었던 이제 자기 또 다른 여자를 이제 감금해 놓고 거기서 고문하고 이러는 게 있었는데 그 사건은 이제 어쨌든 살아났으니까 살기도 했고 이제 그런 고문 정도가 있었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아요. 구조는 자체는 똑같아요. 비슷한 류의 사건들이 계속 발생을 했고 한 건 정도 한 건 더 발생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사건 넘어간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진짜 경악하게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오카다 일가 살인 사건. 오카다 일가 살인 사건. 그러니까 오카다가 아까 전에 준코잖아요. 그러니까 준코 집을 몰살시켜 버립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사건이 진짜 충격적인 게 뭐냐면 10살짜리 여자가 참여해요. 참여한다고? 예. 그러니까 11살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11살쯤 됐겠죠. 그 여자애가 살인 행각에 참여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떠냐면 이제 도피 자금 명목으로 이제 준코의 부모님과 여동생 등이 이제 자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 여동생도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나이가 있으니까. 예, 여동생 남편이 이제 카지야라는 사람이에요. 카지야라는 사람이 이제 자꾸 아내가 나가니까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아까 전에 이제 그러니까 마스나가 오카다 준코가 이제 절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 오카다 준코의 여동생이 장녀가 됐잖아요 사실상. 그럼 이 사람이 남편이니까 이 집안의 후계자는 나다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근데 집안에 좀 대우를 안 해줬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위축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마스나가가 쓰고 옵니다. 와서 야 너희 장인 장모가 이렇게 하는 거 너한테 실례다. 네가 이렇게 당하고 있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좀 꼬드겼나 봐요. 그 카지야라는 사람도 다 단순해서 갑자기 자기 아내뿐만 아니라 장인 장모한테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이거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마스나가가 인간을 조종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네요. 따로 그렇죠. 공방이 타고난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뭐 약간 이렇게 사람이 이제 안 좋은 쪽을 긁을 줄 아는 거죠. 이제 그런 거 욕심이라든지 욕망, 부정적인 감정들을 긁을 줄 아는 남자였던 것 같아요. 가장 악마적인 재능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카지야가 이제 이런 거예요. 도라야 일가의 대장이다. 네가 대장. 나한테 충성만 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서도 카지야를 또 공격하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반목을 조장하면서 모두가 자신에게 충성하면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버립니다. 다 날 따라와. 나한테만 충성해. 딴 사람 필요 없어. 뭐 이런 의식이 조금씩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감금 사건이 일어난 거네요. 그렇죠. 그때부터 또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지야인가 이 사람이 원래는 딸하고 이제 아들은 밖에 있잖아요. 예. 야 걔들이 걱정되는데 그러니까 그럼 가봐 이런 게 아니라 걔들 또 데려와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9명이 같이 살면서 이제 범죄가 가속화되기 시작합니다. 아까 도라야 사건이 반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다 감금해놓고 하나씩 죽이는 거지. 그렇죠. 고문하고 막 굶기면서. 그럼 처음에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 오카다 준코의 아버지. 이 사람은 이제 일본 법정에서는 상해치사로 판명이 됩니다. 상해치사라면 이제 죽이려고 했는 게 아닌데 때리다 보니까 죽었다 이런 개념이죠. 살인은 아니고, 그러니까 맞다가 이제 상처가 깊어져서 죽었다라고 하는데 어떠냐면 이제 뭐 좀 이런 표현을 쓰면 그렇겠지만 젖꼭지에다 그 볼트 같은 걸 잡아 이렇게 전기 코드를 해놓고 고문하다가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당하다가 이제 죽어버립니다. 밥도 안 주고 막 그거 그런 전기 고문 하고 있으니까 계속 하고 있으니까 죽어버려요. 그 딸이 죽였다고 하더라고. 준코가. 그 준코가 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또 살인 행위에 보면 그 마스나가는 지시하고 이제 결정만 해요. 또 보면 자기가 직접 뭐 몸쪽 뭐 손을 써서 죽이는 경우는 또 별로 없어요. 그렇군요. 진짜 굉장히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참 허탈한 웃음이 나올 정도로 황당한데, 그럼 두 번째는 누가 죽었습니까? 오카다 준코의 어머니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고문하고 이런 게 너무 반복되니까 어머니가 미쳤나 봐요. 실성을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어이없는 게 제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진짜 뭐라고 나왔냐면 피고자 AB가 그거거든요. 피고인 AB가 그러니까 누구야 마스나가랑 오카다 준코예요. AB는 피고인입니다. 지금 피해자 AB가 뭐냐면 또 여동생이랑 여동생 남편 카즈야예요. 이 네 사람이 공모해서 자기 어머니를 죽였다라는 식으로 나와 있어요. 판결문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함께 우리 엄마 미쳤으니까 죽이자 해서 죽이는 거예요. 두 딸과 두 사위에 의해서 그렇죠. 어머니가 죽는군요. 그러니까 목을 오카다 준코가 쫄랐다 이런 식으로 기술된 걸로 봤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게 아마 그랬던 걸 기억해요. 오카다 준코 평범한 여자 맞아? 또라이가 된 거지 사실. 이미 또라이가 돼 있겠지. 여기서는 이제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닌 상태였고, 야 근데 이거를 지금 둘째 사위에다가 둘째 딸까지 공모를 했다는 거는 또 놀라운 또 판결문이네요. 그 다음으로는 누가 죽습니까? 여동생이 죽습니다. 이번에 더 충격적이에요. 아니 근데 그걸 카지야가 가만히 있었어? 카지야가 이번에는 아까 말했잖아요. 공모가 카지야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여동생은 빠지고, 그러니까 그 마스나가 준코 카지야가 공모해서 여동생을 죽였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 여동생 남편이 카지야잖아요. 예. 지금 아까는 여동생까지 포함해서 그 집안의 어머니를 죽였고, 그 여동생 죽일 때는 나머지 세 사람이 또 그를 죽였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딸이 가세요. 누구 딸? 그러니까 여동생의 딸. 11살짜리. 딸, 카지야랑 여동생 부부 사이에서 나온 딸. 11살짜리가 가담해서 죽입니다. 그렇구나. 정말 이게 실제로 판결문이 아니고 이걸 영화로 나왔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영화를 저 감독 미친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인과성도 없고 뭐 인물을 무슨 사람이 저래 이랬을 텐데 이게 실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네, 뭐 이게 아무리 아까도
막 썰이 얘기했던 게 뭐 인간은 지배에 대한 약해진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사건을 들으니까 이게 과연 가능한가? 저도 옛날에 한번 사건을 읽었다고 했잖아요. 예. 읽었는데 그 딸이 그러니까 지금 11살짜리 딸이 가담했다는 거는 듣고 잊어버렸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뭐 저도 흘려보듯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설마 11살짜리 딸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는 또 그것도 만들었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막 관계독 하면서 이제 살인은 누가 했고 이런 관계도가 있는데 저는 처음에 그냥 여동생이 그러니까 오카다 준코 여동생이 자기 자식들도 다 죽였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딸이 자기 엄마를 죽인 거더라고. 그러니까 손녀딸이 자기 엄마를 죽였다 이런 식인 거예요. 여동생을 죽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 다음에 죽은 건 이제 카즈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사위. 그렇죠. 둘째 사위. 이번에는 또 남자니까 또 그렇게 안 죽입니다. 어떻게 죽입니까? 그냥 굶겨 죽여요. 그냥 가둬놓고 안 먹여버려. 그리고 제가 지금 내가 얘기는 안 했는데 실제 처리 방식이 토막 살인이었던 거, 토막으로 냈던 것 같아요. 토막 내서 유기했던 것 같아요. 그게 다 그러니까 방금 전 이제 피해자들을 다 가담시켜 버립니다. 다 같이 잘랐다는 거지. 그렇죠. 뭐 유기 뭐 자르는 건 몰라도 이제 유기하는 데는 같이 이제 동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 너희는 공범이야 이런 식으로. 참 어이가 없는 게 그 자르고 유기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도망치거나 신고할 과정에서 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아마 이성이 마비된 거예요. 합리적인 사고를 못 하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 다음에도 또 사건이 일어났나요? 더 일어납니다. 죽인 사람이 있나 지금? 지금 이제 남은 사람이 아이 둘이랑 아이가 둘 있구나. 그 남자애 여자애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그 도라야의 딸 이제 그거 제일 처음에 죽었던 데리고 다니던 여자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막내 아이가 죽습니다. 두 자식 중에 한 명이 죽는 거구나. 네, 막내 아이를. 그러니까 이제 에나유키가 잘 설명해놨어요. 에나유키대로 표현을 하자면 이제 이런 거예요. 그 11살째 딸이가 완전히 미쳤잖아요. 지금 너무 무서운 거니까 제발 집에 좀 보내달라고. 절대로 얘기 안 할 테니까 보내달라. 11살짜리 딸? 네. 그러니까 그 카즈야... 여동생의 딸. 그러니까 카드야와 여동생의 딸이 그렇게 비니까 이제 이렇게 그래 마츠나가가 그래 너희 보내줄게. 그런데 그 남자애가 유키예요. 막내 애들 유키라는 애인데 맞다 유키다. 유키라는 애가 야 제가 말할 것 같지 않니? 그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카다 준코랑 아야가 죽입니다. 아야 그러니까 여자 동생 그러니까 딸이 누나가 그러니까 유키의 누나가 죽입니다. 걔가 몇 살이었어? 5살. 우리나라 말로 6살쯤 됐겠죠. 그 죽은 애가 5살이고 예. 그 죽인 애는 11살쯤. 11살. 지금 그 도라야 딸도 데리고 다니고 있잖아. 걔도 11살이잖아. 아니 걔는 20살 이제 20살쯤 됐겠죠. 10년... 아야 그때가 98년이니까 예. 18살쯤 됐겠네요. 걔는 한 그만 7년 정도 데리고 다니고 있던 거 상태네요. 그때는 아니고 이제 7년 뒤에 신고를 하고 근데 이 사건 일어날 때 도리아 딸은 몇 살이야? 18살쯤. 18살. 자기 아빠가 죽을 때가 16살 때쯤. 16살 때. 그러니까 2년 사이에 몇 명이 죽은 거예요. 2년 동안 데리고 다녔구나. 계속. 그러니까 그 16살짜리 도리아 딸이 있고 그 이 집에 두 명의 또 자식들인데 누나가 11살, 동생이 5살. 근데 지금 누나한테 동생 처리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암시를 넣어가지고 지금 11살짜리 누나가 6살짜리 남동생을 죽이기 직전이네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이모랑 같이 죽인 거죠. 그 이제 없어지니까 이제 딸만 남았잖아요. 그 아야라는 이름이에요. 이름은 아야인데 이제 아야도 갈 때가 됐네 이렇게 돼서 아야도 죽습니다. 아이는 또 누가 죽여? 자기 이모가 죽였겠죠. 준코가 죽였겠구나. 네. 실제로 살인은 준코가 제일 많이 했네요. 아마 그렇게 보는 맞죠. 뭐 사실상 근데 뭐 그거죠. 뭐 그 사람들은 거의 뭐 기계죠. 그렇지. 의지 갖고 있는 거는 이제 그 중에서 의지란 걸 인간의 의지란 걸 갖고 있는 거는 뭐 야수의 의지든 인간의 의지든 간에 의지를 갖고 있는 거는 마스나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일가족이 다 몰살당하고 마지막에 남은 건 마스나가 그리고 오카다 그리고 도라야의 딸 이렇게 3명이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이건 산 사람이건 다 공범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관담 안 하는 사람은 그 준코의 어머니, 아버지, 그다음에 손자. 그러니까 준코의 그러니까 조카, 남자 조카. 그렇죠. 이 3명만 감당하고 나머지 3명은 다 가담한 거죠. 그렇군요. 이거 참. 근데 이게 이제 은근히 말하면 뭐 이런 거잖아. 사실은 누구야? 그 마스나가만의 이제 마스나가와 오카다의 이제 자백이잖아요. 네. 자백과 그다음에 그 도라야의 딸이 이제 그 진술한 내용을 반복한 거니까 어쩌면 이제 그 피해자들은 그냥 피해자였고 공모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오카다가
자기 죄를 좀 줄이려고 마스나가가 쟤들도 같이 공모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 뭐 모르죠. 그건 확신해서 우리가 너무 안 믿기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그런 있고. 걸 수도 있고. 그렇군요. 네. 이게 이 복종의 결과라는 게 참 무서우면서도 믿기지 않지만 다시 한번 인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일단 합리적인 판단력을 모두가 상실해버리는 누구 하나가 반항을 못하는 지금 이 두 사람 말고도 남자가 둘에 여자 둘에 아이를 빼도 2배가 많았단 말이야 지금. 그런 상태에서 누구도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모습이라는 게 진짜 썰 말대로 합리적인 판단력을 모두가 상실해 있는 상황. 그것도 뭐 육체를 아마 어떻게 감금을 했을 거야. 처음에 감금을 잘했겠죠. 그러니까 얘들이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힘을 다 빼놓은 다음에 그런 가혹 행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나중에 체포되는 이제 누구지 오카다 준코가 다음 뭐 이런 말 해요. 처음에는 체포될 때는 무서웠겠지. 그러니까 나중에 체포되니까 아 이제 내 좀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옛날 뭐 마스나가랑 같이 살 때는 밥도 제대로 눈치 보면서 먹어야 됐고 화장실도 눈치 보면서 가야 됐고 이랬다. 이제는 체포됐으면 교도소에서는 그렇게 안 해도 되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런 굉장한 지배력 속에서 뭐 좀 완전히 망합이 됐겠죠. 상실 이성 같은 것들이. 그렇군요. 이 카즈야가 난 굉장히 좀 그 살아 있었다면 좀 그 연구를 해볼 만한 대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마스나가한테 잘 보려고 애를 썼다면서요 과정에서. 그렇죠. 마스나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뭐 가츠야의 폭력을 부추겨요. 주먹으로 때려서 폭력으로 이 집안을 장악하게끔 만들어 놓고서는 나중에 뭐 카즈야가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후토시가 다른 처가 식구들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뭐 너 왜 그러냐 이분들이 맞으시는데 이런 식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카즈야가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후토시한테 잘 보여야겠다, 마스나가한테 잘 보여야겠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 버린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공범 행위라는 측면에서 이 공범 행위라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그렇죠. 이제 같이 죄를 지었다라는 이제 나도 죄인이다.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한 명이 A라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보다는 여럿이 A라는 잘못을 저지르면 내 죄가 좀 엷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잖아요. 그런 게 아닌가 이번 사건에서 그렇지. 굉장히 큰 것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내가 만약 완전히 사회랑 고립된 상태면 아무도 없는 것보다 공범이라도 누군가 있다는 게 의지가 될 수 있겠지. 예. 서로 의심도 했을 거야. 서로 이렇게 누가 부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서로 못 믿게 되고 이런 것들. 가스야 이 인간은 살아 있었으면 그럼 결국 가해자가 됐겠네. 다 그렇죠. 뭐 지금 다 죽었으니까 피해자지. 그러니까 살아 있었으면 다 법정에 같이 오카다 준코 옆에 앉아 있었겠죠. 그렇지. 다 같이 이제 종신형을 받았겠네. 조금 옅은 걸 받았을지도 모르지만. 네. 그렇군요. 오늘 정말 믿기지 않는 연쇄 살인 사건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었는데 정말 생각해볼 여지가 많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걸 마치면서 혹시 얘기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 보면 좀 그렇죠. 이때까지 저희가 말했던 연쇄살인들은 어쩌면 연쇄살인범 개인의 이야기잖아요. 개인이 가하는 위해 이런 건데 지금 이 사건은 연쇄살인범 마스나가 후토시라는 연쇄살인 사이코패스겠죠. 사이코패스적 연쇄살인마가 나타났는데 이게 좀 뭐랄까 집단하고 같이 서로 뭐 상호작용했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더 피해를 이제 훨씬 더 발생시킨 게 아닌가, 더 크게 한 사건이 아닌가. 근데 이게 일본 사회만의 독특한 특성인가, 아니면 인간 사회의 보편적인 특성인가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일본 사회가 워낙 이런 사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일본은 없다 그 책에서도 내가 되게 인상 깊었던 챕터가 강간범이 여자를 감금해놓고 여자들 한 명씩 돌려가면서 이제 강간을 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뭐 했냐 뭐 이런 챕터가 있었거든요. 뭐 그런 거 보면서 일본 문화에 대해서 비판을 했거든 그 책이. 근데 이제 물론 그 책에 너무 이제 극단적인 부분이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좀 고지고대로 듣긴 힘든 부분이 있지만 어쨌건 일본인의 특성상 이런 지배가 좀 잘못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렇죠. 제가 이번에는 소개 안 했지만 최근에 효고현 연쇄살인이라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랑 비슷한 살인이에요. 또 이런 유형의 살인이 났던 거예요. 이번엔 60대 노파가 주범이에요. 또. 그건 너무 최근 사건이고 지금 조사 중이고 해서 자료가 더 없어요. 이거보다. 그래서 제가 다루지 않았는데
언젠가 다룰 수 있으면 다루겠는데 이런 사건들이 진짜 일본만의 특성인가 아니면 오히려 인간 사회 보편적인 특성인가라는 두고 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영화도 유독 그 막 감금 이런 영화가 많아. 일본 영화. 왜 그럴까요? 그 아무래도 이제 그 조직에 대해서 충성도가 높은 것 같아.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발생하는 거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어두운 면일 수도 있고.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그럼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예고를 또 드려야죠. 네, 다음 주는 이제 소장님이 이제 로드무비를 되게 좋아하세요. 이제 좀 돌아다니면서 뭔가 좀 사건을 벌어지고 일이 벌어지는 걸 좋아하시는데 그런 연쇄살인을 좋아하진 않지만 연쇄살인 좋아해요. 좋아하죠. 로드무비적 그러니까 분위기를 풍기는 연쇄살인이 아니라 로드무비적 분위기를 좋아하는데 이때까지 다룬 살인들은 보면 이제 사건들은 보면 좀 한 곳에 정주해서 이제 하는 거죠. 테드 번디는 좀 다르긴 하지만 나머지는 다 좀 정주해서 하는 건데 로드무비적 살인이 로드무비적인 범인이 없느냐 이런 걸 저한테 물으셔가지고 저도 찾아봤는데 잘 없습니다. 의외로 잘 없어요. 뭐 미국이 아닌 다른 쪽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쪽은 제가 자료가 찾기가 쉽지 않아서 이제 좀 그랬고 지금 이번에 그래서 로드무비 그러니까 뭐 최악의 로드무비를 찍은 연쇄살인범이 있어요. 폴 존 놀스라고 하는데 그 폴 존 놀스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그럼 다음 시간 예고까지 드렸고 저희는 이만 물러갈 텐데 저희에 관련된 다양한 내용이나 이런 아니면 저희와 함께 피드백을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LBC 상담소 혹은 LBC 방송국 혹은 페이스북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저희한테 의견을 남겨주시거나 다양한 질문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철철교주였습니다. 게스트 썰이었습니다.